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습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14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미래 산업의 실질적 협력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의미, 기대 성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팀 선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지금 보면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 이 방한이고요. 프랑스 대통령으로도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겁니다. 자, 왜 이 시기에 또 이란 사태, 중동 사태가 있는 시기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을 왔을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가 이제 한불 수교 140주년을 이제 맞이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G7의 정상회의랑 G20 정상회의에서 이 두 차례 이제 양국 정상들이 한번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갖다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답방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러우 전쟁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이제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고조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국이 서로가 만나서 좀 미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교류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딱 양국 정상들이 만날 어떤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랑스의 외교 개념에는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의 이 인도태평양 지역, 우리 지역이 프랑스의 안보, 프랑스에도 외교 안보 전략에도 좀 중요한가요? 어떻게 좀 이 두 관계를 이어볼까요? 자, 우리가 우선 전략적 자율성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프랑스 1994년에 국방백서에서 처음에 이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략적 자율성은 결과적으로는 안보나 방위 차원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특정국에 이렇게 좀 의존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취약성이 좀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걸 갖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안보 방위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의미가 더 지금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인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프랑스가 또 인태 전략을 발표를 하고 또 인태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리더십이나 영향력을 갖다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또 여러 경제나 산업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파트너로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어떤 프랑스의 입장 그리고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과 프랑스도 좀 많이 가까워졌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한테 굉장히 에어버스라든가 이게 대규모 이제 그 교역 대상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국은 시장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 기술을 갖다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또 글로벌 이슈나 또는 인태 지역 또 호르무즈 해협 이런 다양한 이슈에서 뭔가 논의를 갖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파트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을 갖다 프랑스 쪽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도요,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과 또 여기에 좀 전략, 외교 전술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삐가로지에 이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거든요. 이 기고문 내용 좀 전해주시면서 우리와 프랑스의 파트너십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르피가로지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딱 기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이제 언급이 몇 번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양국의 이제 140주년의 어떤 긴 역사 속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는 이제 그 지식이라든가 신앙의 어떤 교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6.25 참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 이 KTX 같은 경우도 고속철도도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떼제베 기술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그런 밑바탕을 갖다 깔아줬었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정치, 사회
그리고 이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프랑스가 우리한테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협력의 차원에서도 양국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프랑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양자 기술, 또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다양한 산업의 어떤 기술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프랑스한테는 중요한 또 협력의 파트너로 지금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2004년에 그 양국의 정상들이 그 당시에 이제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어떤 그런 양국 관계를 다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22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렇게 격상을 하면서 이제는 양국이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공감대를 이뤄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한테 그리고 프랑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협력 파트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파악을 했고요. 앞서 이제 프랑스에 있어서의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로요, 프랑스는 1일이었습니다. 일본 이 다카이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자 박사님 여기에서도 굉장히 끈끈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아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볼까요? 우선 그 양국의 이제 그 공동 언론 발표문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양국 모두 다 G7 회의 국가 회원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또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이런 일련의 글로벌 정세와 관련돼서 이제 6월 달에 예정돼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어떤 식으로 좀 뭔가 공감대를 이뤄나가고 좀 같이 좀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양국 간에는 이제 산업적인 차원에서 뭐 핵심 광물이라든가 그리고 우주 기술 그다음에 그 원전, 원전 이런 네. 다양한 산업 부분 분야에서 지금 양국 정상들이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이뤄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프랑스와 일본 간의 합의가 단순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가 한 것에서 넘어서서 네.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단순히 그냥 특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강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어떤 그런 질서라든가 또는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이번 한불 정상회담에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또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번 MOU 체결이라든가 또는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갖다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전적인 어떤 그런 자료 또는 기초 자료를 갖다 우리한테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살짝 또 프랑스가 일본과 저렇게 또 긴밀하게 하고 나고 또 우리와 또 하고 나니까 프랑스가 양쪽을 좀 저울질하나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일본한테 기대하는 것과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서로 좀 다르지 않을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프랑스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기술도 이제 조금씩 저희도 좀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건 프랑스가 강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또 그쪽에서도 지금 역할이 계속해서 역할을 있으니까.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방산 분야에서 특히나 또 이건 우리 우리가 강하고. 최근에 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AI 반도체 부분에서도 굉장히 서로가 지금 우리가 강하고요. 경쟁력을 네. 갖고 있는데 특히나 AI 분야에 있어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제 자체적인 서버린 AI인 그 미스트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AI, 반도체, 우주 이런 분야에서 둘 다 일정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둘이 협력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일본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나라만의 어떤 역할,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조금 전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다양한 내용들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들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언론 공동 발표 내용도 이 주요 내용들까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까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3개 협정 그리고 11개 MOU가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특히 1개 협정과 이제 3개 MOU 같은 경우는 이제 양국 정상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제 사이닝을 하게 되는 그런 세레머니를 가졌는데 첫 번째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기술 협력 협정입니다. 이게 지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서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교류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갖다 강조를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MOU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양국 정상 입회하에서 사인이 됐는데 첫 번째는 핵심 광물,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양자 분야 협력, 그리고 세 번째가 한소원하고 오나노사의 그 협력 양해 각서인데요. 예. 네. 첫 번째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 핵심 광물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히토리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양국이 공동으로 이제 지주조사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지가 이제 MOU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양자 분야는 관련 분야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인적 교류라든가 또는 산업계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어떤 그런 확대 방안. 그리고 이제 한선 오라노 간에는 양사 간에 이제 해결료 주기 관련돼서 이제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홍축 그 우라늄에 굉장히 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세 개의 그 협력 의향서, 즉 MOU를 통해서 양국 간에 좀 더 지금 수준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깊어지는 협력을 갖다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프랑스는요, 특히 이제 최근에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이라는 것을 열심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에너지도 전환하고 산업 전체 구조를 바꾼다, 뭐 이런 겁니다. 탈탄소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다 있는 그런 계획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어제 시정연설을 할 때 에너지죠. 워낙 고유가지 않습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 또 탄소 중립 이런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보면 우리 한국과 프랑스 좀 윈윈 또 교집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프랑스가 2030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2021년에 발표가 됐는데 540억 유로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투자 계획의 이제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미래 혁신 산업에서의 어떤 그런 혁신을 갖다 좀 강조를 하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 플러스 탈탄소화, 산업의 탈탄소화를 그렇죠. 갖다 좀 예.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540억 유로가 한 10개 프로젝트에 지금 세분화돼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SMR 그리고 소형 모듈러 원자로라고 하는 그런 그 원전에서의 어떤 핵심 기술, 그 미래 첨단 그 원자로를 갖다 기술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산이라든가 또 AI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에서 그런 혁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좀 아무래도 프랑스가 원전만큼이나 또 중요시 지금 하는 게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서 지금 프랑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다 선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다 양국 정상들이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또 협력 협정이라든가 또는 MOU를 통해서 지금 서로 논의가 지금 공감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그런 협력에서도 이미 이 2030 투자 계획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들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일정 부분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또 EDF라고 해서 나름 원전 또 노하우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신재생도 강하고요. 예. 그래서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DF는 우리가 좀 프랑스와 협력이 가능할까? 근데 우리 경쟁자인데요. 예. 경쟁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투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원전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프랑스가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원전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경쟁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제3국의 어떤 그런 원전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할 때 프랑스하고는 약간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원전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양국이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경쟁과 협력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번 양국 정상들도 그런 공감대 하에서 협력을 갖다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렇게 단순히 양국이 경쟁하는 국가가 아니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양국 정상들도 또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회담 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100곳이 넘는 국내 기업들 또 이제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거든요. 이제 기업들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실무진에서의 한푸 경제 협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국 정상들 간에 이제 회의가 있게 되면은 그래도 좀 일부 대기업 위주로 이제 그 네. 비즈니스 사절단을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들 예. 이런 약간의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중소, 중견 스타트업까지 같이 좀 만나게 되는 예. 이런 약간 유례 없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만큼 이걸 기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단순히 대기업만이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냐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도 충분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까지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양국 간의 산업협력이라든가 기술협력 논의를 해야 실질적인 성과라든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양국 정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기업들을 초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에너지 다양방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이번에 어떤 정상 간의 회담이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합의나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네.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여한구 이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프랑스 쪽의 경제단체장과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프랑스 기업을 좀 찾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여한구 본부장께서는 이제 메데프라고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거기서 이제 미리 한번 전날 만남을 네. 가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미 거기서도 뭐 에너지, 뭐 수소, 굉장히 또 뭐 환경, 뭐 다양한 기업들이 또 기업의 뭐 책임자들이 와서 같이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산업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정말 기업들이 서로 상대방을 요구를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바가 서로 간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뭐 프랑스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 네. 요구하고 있는 어떤 뭐 투자라든가 또는 투자 규제 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를 갖다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에서 좀 논의를 하면서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를 갖다 늘리고 교육을 확대하는데 좀 어떤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하면은 관광 하나구나 하시겠지만요. 그러면은 우산입니다. 이제 원전도 잘하고 AI도 잘하고요. 미래 기술도 잘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도 강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경제 협력들, 뭐 미래 산업에 대해서 파트너십 강화 이런 쪽으로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덧붙여야 될까요?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선 1차적으로는 AI와 관련된 것은 그렇죠. 굉장히 주요국들이 경쟁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어쩌면 3위 국가들은 굉장히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위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겠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또 중요한 파트너인 프랑스도 우리와 비슷하게 AI 소버린 AI를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그 AI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도 우리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우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우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양국 간에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방산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문화 부분을 갖다 제가 좀 설명을 적게 드렸는데 네, 문화 분야에 해주세요. 있어서도 아까 그 양국 정상들이 아까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올해 말에 그 문화, 영상, 영화 뭐 정상회의를 갖다가 네. 공동으로 이제 개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문화 분야에서도 굉장히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그 퐁피두 센터라고 파리에 가면 네. 굉장히 유명한 그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분관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개관을 해서 이제 곧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글로벌하게는 한 4개 지역에 4개 국가에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문화 분야에서도 또 충분히 또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단순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문화 그리고 아까 언어와 이런 사회 분야에서도 교역. 굉장히 지금 양국 간의 협력이 지금까지 140주년을 갖다 넘어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140주년에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어떤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